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11월 5일 하이난섬 사냐시의 군항에서 항공모함 푸젠이 중국 해군에 정식 인도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에서 독자 설계 제작한 첫 번째 항공모함으로 전자기 사출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중국 해군력의 부상을 알리는 대관식 화려한 의식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스피커는 크게 설치해 놓고 볼륨은 작게 돌린 듯 선전의 음량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이 배는 이른바 중국몽의 가시적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장중한 사설과 거대한 선전 대신 세계가 마주한 것은 이상할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특히 불과 2달도 차이 안 된 시점과 대비됩니다. 9월 중국 관영 매체는 푸젠함의 남중국해 해상시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밤낮 없이 떠들고 막상 기쁜 소식에는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 부당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던 선전의 불협화음이 겹쳐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푸젠함 인도식의 이런 조심스러움은 6년 전 산둥함 인도식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푸젠이 산둥보다 기술적 도약이라고 홍보되어 왔는데도 정작 의식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는 겸손이라기보다 선택적 침묵에 가깝습니다. 중국처럼 선전이 통치의 핵심 도구인 체제에서 선택적 침묵은 요란한 구호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곤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베이징은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뚜렷한 이상 징후는 보도 지연입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이 참석한 인도식은 10월 5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10월 7일 그제야 당 기관지 신화사가 공식 보도를 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급 뉴스가 48시간이나 지연되는 일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산둥함 인도식 때는 당일 보도와 함께 분석 홍보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지연은 무엇을 어떻게 공개할지 내부에서 망설였거나 이견이 있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둘째, 행사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됐습니다. 2019년 산둥함 인도식에는 해군 및 조선 관련 부대 대표 5,000명가량이 참석해 국방공업의 단결과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푸젠함 인도식 현장 인원은 2,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 결정으로 사건의 비중을 낮추고 목격자를 줄이며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려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셋째, 고위 당정군 인사의 참석 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6년 전 산둥함 인도식에는 당시 중앙판공청 주임 딩셰샹 국무원 부총리 류허와 허리펑이 자리했고 군에서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 합동참모부 참모총장 리쪼청, 해군사령원 선진룽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푸젠함 인도식에는 중앙판공청 주임 차이치, 국무원 부총리 장거칭 정도만 공개적으로 확인됐고 군에서는 최근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이후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만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군사령원 후중밍, 남부정우 사령원으로 알려진 인사도 보도에서 빠졌습니다. 남해 함대에 편제될 전략자산의 인도식인데도 이런 공백이 생겼다는 점은 군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넷째, 선전 내용 자체가 이례적으로 얌전했습니다. 중앙방송 CCTV는 푸젠함의 발자취라는 제목의 1분 남짓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몇 장면을 이어 붙였을 뿐 해설조차 없었습니다. 기술적 성취를 기리는 장편 다큐를 기대했다면 싱거운 티저에 가까웠습니다. 신화사 보도도 중요한 디테일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이 전자기 사출기 도입을 직접 제가했다는 문구는 있으나 함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문장은 없었습니다. 표현은 그저 세계적 선진 수준이라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외교 선전 문법에서 선진이라는 단어는 자주 절제된 인정, 곧 선두라는 말은 차마 못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미 해군 제럴드 R 포드처럼 유사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사례와 정면 비교를 피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크렘린이 만든 전쟁에서 그랬듯 숫자는 부풀릴 수 있어도 결함은 무대 조명 아래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방부의 완전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신화사가 뒤늦은 기사를 낸 바로 그날
중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었지만 이틀 전 인도된 자국 최대 전략 자산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과시하고 억제력을 보여야 할 부처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이 주제가 어떤 이유로든 지나치게 민감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관측통들은 이 시스템적이고 다층적인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 외교 환경, 내부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함 자체의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봅니다. 설명 가능한 가설은 둘입니다. 첫째는 외교 환경과 군 내부의 혼란입니다. 인도식 이전 몇 주 동안 미중 관계에 해빙 신호가 있었습니다. 11월 30일 중국의 국방부장 둥진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회동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는 전형적인 전랑어조에서 벗어나 최전선 장병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신뢰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10월 30일 한국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 이후 흐름 속에서 나온 변화로 소개됐습니다. 베이징이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시점에 힘 과시 성격이 짙은 대형 인도식을 요란하게 진행하면 메시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를 의도적으로 낮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숙청을 거듭한 탓에 상층 지휘 체계가 사실상 공석이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맞상대하기보다 소통을 앞선 태세의 전환 역시 직접 충돌을 꺼리는 정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외교 내부 가설만으로는 그 다음 행동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도식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 중국은 대만 해협에 전투기 38차례를 출동시켜 최근 관행을 깼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강경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설, 즉 선택적 침묵이 푸제남 자체의 내재적 문제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대만 해협에는 대규모 출격이 가능한데 정작 최대 기술 성취에는 말문이 닫혔다면 논리적으로 문제의 중심은 그 성취 자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대대적 선전 무대 아래에서는 가릴 수 없는 약점이 적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았듯 전시선전은 클립 몇 개로 전장을 가릴 수 있지만 실전은 일상의 반복이 만든 데이터로 말합니다. 푸젠함은 중국이 소련식 설계를 따르던 랴오닝 산둥의 한계를 넘어서 미 해군 방식의 긴 평가판과 사출기를 갖춘 모델로 전환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급가속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 치명적 기술 리스크가 노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첫째 약점은 전자기 사출기라는 도박입니다. 애초에는 증기식 사출기 2기를 적용한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신화사는 시진핑이 전자기 사출기 채택을 직접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와 연구개발, 심지어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산 프로젝트에서 금기시되는 난제에 빠졌습니다. 항모의 전체 배치와 시스템을 죄다 다시 짜야 하니 처음부터 새 설계로 가는 것보다 까다롭습니다. 노련한 미 해군조차 이 기술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제럴드 R. 포드는 2017년 5월에 취역했지만 2021년까지 전자기 사출기의 무고장 연속 발사 기준인 4,166회를 충족하지 못했고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초기 작전 능력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경험이 제한적인 중국이 단번에 완전한 숙련 단계에 오르기는 난망합니다. 9월 신화사는 푸제남에서 새 기종 함재기의 이착함 훈련이 이루어졌고 정갑한 작전 초기 능력을 갖췄다고 전했으나 11월 인도식 보도에서는 그런 장담이 사라졌습니다. 전자기 사출기가 무고장 상태로 연속 몇 차례나 발사가 가능한지 외부는 모릅니다. 최소 기준을 못 채우면 실전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전장에서 숫자를 속일 수 없다는 교훈은 부당한 전쟁을 강요한 크렘린의 사례에서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전자기 사출기는 거대한 연속 전력을 요구합니다. 미 해군 항모는 원자로로 이를 해결합니다. 반면 푸젠함은 여전히 증기 터빈을 주 추진 계통으로 씁니다. 여기서 둘째 약점, 동력 체계의 후진성이 드러납니다. 현재 중국의 새 항모 모두 증기 터빈을 사용합니다. 에너지 변환 단계가 길고 효율은 낮으며 장비는 복잡합니다.
주목할 점은 인도가 자국 건조 항모 인스비크란트와 러시아발 개조 항모 인스비크라마디티아에서 가스터빈을 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계속 증기터빈을 고집한다는 것은 항모급 대형 가스터빈을 전력으로 안정 생산할 역량이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효율이 낮은 동력으로 어떻게 전자기 사출기에 안정적인 연속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가 핵심 물음입니다. 결국 추가 대용량 발전 설비로 증기를 전기로 바꾸는 구조를 덧대야 하는데 이런 복합 구성이 실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첨단 사출기를 낡은 콘센트에 꽂아 돌리는 격 전체 성능과 신뢰성에는 부담이 됩니다. 셋째 약점은 함재기라는 곧 실제 타격력의 불확실성입니다. 구성은 J-15T, J-35, KJ-60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측은 J-15T가 연료와 무장을 충분히 탑재한 채 이륙해 포화 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장 가능한 대함 미사일군이 문제입니다. 잉지 계열 YJ-62, YJ-83, YJ-91은 구소련계 기반의 느린 속도와 짧은 사거리로 현대 해전에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고 YJ-10이나 YJ-21 같은 대형 미사일은 발사 안전성 등으로 J-15 플랫폼에서 제약이 큽니다. 외부 평가는 단기간에 푸젠함의 공중 타격력이 비약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더 큰 물음표는 푸젠 전용 스텔스 전투기 J-35입니다. YJ-83이나 KD-88 같은 대함 대지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수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내부 탑재가 안 되면 외부 장착을 해야 하고 그 순간 스텔스 특성은 사라집니다. 외부 장착한 스텔스는 모순이라는 점, 전장은 늘 냉정하게 말해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외형의 화려함이 실전 생존성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푸젠함은 공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착함의 밀도와 무장 구성에서 실제 전투력이 읽힙니다. 설령 기술 무장 문제가 풀린다 해도 운용의 장벽은 더 큽니다. 금년 9월 베이징은 J-35의 푸젠함 최초 이함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륙 자체와 유효한 작전 사이에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해군 항공전의 본질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병대의 F-35 전투비 행대대를 지휘했고 F-22 랩터까지 조종한 경험이 있는 데이비드 칩버크 예비역 대령은 승패를 가르는 것은 기체가 아니라 조종사와 조직 문화라고 직언합니다. 중국 함재기 전력은 기술 후방 지원 문화의 삼중 문제에 직면해 있어 가혹한 해상 환경에서 제35의 실전 능력을 빠르게 만들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도전은 기술입니다. 중국은 J-35가 전자기 사출 이함과 케이블 착함, 연분과 부식에 대한 내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이 위 이론과 바다 위 현실은 다릅니다. 엔진 내구성, 실전 스텔스 효과, 안정적 부품 공급 같은 핵심 요소에서 중국은 그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바다는 염분과 열, 진동이 결합된 혹독한 시험장이라 작은 부식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도전은 운용 한계입니다. 항모에서의 지속 운용은 기계와 사람을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이것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운용 정비 보급인적 지속성을 모두 묻는 종합 문제입니다. 좁고 움직이는 공간에서 스텔스 전투기의 정비, 수리, 재장전, 재급유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악천후 속 조종사의 숙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수십 년의 누적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미 해군조차 오랜 항모 운용 역사 속에서 착함 사고와 기체 손실을 계속 겪습니다. 바다는 공항 활주로가 아니며 비행갑하는 넓지 않습니다. 셋째 도전은 시간과 경험입니다. 함재기는 초기 이착함 시험에서 실제 전투 효과를 내는 단계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항모가 항해 중인 상태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일, 이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경험 창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이 창고를 쌓아왔고 중국은 아직 축적의 초입입니다.
전쟁은 장비 카탈로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땀과 반복으로 축적한 절차로 이긴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침공에 실패한 계산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퍼크 대령은 끝으로 미군의 진정한 비대체적 우위가 리더십 문화에 있다고 정리합니다. 중국은 하드웨어를 베낄 수 있어도 소프트웨어, 즉 주도성 적응력, 주인의식을 가진 인력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환경에서 우위를 지키는 핵심 가치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푸젠함의 존재, 그리고 최근 중국이 4번째 항모 건조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항모 경쟁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인도는 INS 비크라마디티아와 INS 비크란트를 운용 중이며 더 크고 강력한 3번째 항모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즈모급 2척을 경항모로 개조했고 F-35B의 이함 착함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탈리아 퇴역 항모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경항모 계획도 동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의 야심은 이웃 국가들로 하여금 대항 능력 투자를 늘리게 만들었고 인도 태평양을 더 불안정하고 충돌 가능성이 높은 바다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각국은 항모뿐 아니라 대항모 능력에도 투자합니다. 더 긴 사거리와 향상된 요격 능력의 미사일, 이를테면 인도의 브라모스에 대한 영내 관심이 높습니다. 전장의 현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화려한 갑판이 늘어나면 해안의 이빨도 더욱 빽빽해집니다. 결국 항모의 타격력과 그에 대한 거부 능력, 이 이중 과제를 두고 여러 나라가 같은 바다에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바다는 강대국의 교전을 더 자주 목격할 것이고 중소 국가들도 세계 지정학의 장에서 제 역할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푸젠함의 항모 전력이 과연 중국의 야망을 실행할 만큼 다듬어질지, 그 야망의 정점인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푸젠이라는 한 명이 이미 그 의도를 암시합니다. 대만과 마주한 바로 그 성의 이름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계 정세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대한 말들은 언제나 현실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도 매일의 데이터와 희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의 볼륨이 아니라 사실의 무게가 진실을 말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